오늘은 중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유튜버들 중에서 뭐 중국 주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버들이 잘 없을 거예요. 근데 뭐 반대로 퇴직연금이나 ISA 계좌 이런 쪽으로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뭐 중국 전기차 ETF 그리고 항생테크 주가가 진짜 미친 듯이 많이 올랐었죠. 근데 그 후로부터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전문적으로 또 중국 주식을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있겠죠. 근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뭐 항상테크나 전기차 ETF 뭐 이런 쪽으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쉽고,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건지는 사실 모르겠긴 합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상해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플러스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선전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약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주가 지수는 우리나라의 코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선전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수 있어도 그래도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으로 따지면 뭐 나스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가 있죠. 항생 지수 많이 투자하시고 계시죠. 뭐 알리바바, 텐센트 얘네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콩 H 지수도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올해 들어서 중국 홍콩 주가 지수 중에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13% 정도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홍콩 H 지수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 주식이 올해 들어서는 좀 선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지, 그 전에는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는 20% 넘게 올랐고, 그리고 항생지수도 거의 한 18% 정도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랑 선전 종합주가지수도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지수랑 비교했을 때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 올랐고, 항생지수 거의 한 7.6% 굉장히 많이 올랐죠. 유로지수 10%, 그리고 니케이 일본 지수 같은 경우는 16% 정도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근데 마이너스예요. 유일하게 마이너스입니다. 중국 주식보다도 오히려 마이너스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상해도 4%, 선전보다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우리나라 지금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못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주식은 2년 동안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제가 몇 번씩이나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진짜로 많이 떨어졌어요. 2년 동안 주가가 떨어졌는데, 근데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그래도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올해 들어서 플러스 30%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정도면. 근데 워낙 떨어진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항생테크 ETF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30% 플러스입니다. 항생테크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항생테크도 어찌 보면 저점에서 사기는 지금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항생테크나 전기차 ETF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얘들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서 오르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리바바가 항생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ADR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얘들 주가를 보면 사실 올해 들어서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뭐 코스피, 뭐 2차전지 얘네들 대비해서, 그리고 뭐 컨벤셔널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 얘들 비교했을 때도 알리바바가 주가가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실적이 또 그렇게까지 뭐 좋아서 오르고 있다라고도 보기가 힘들어요. 알리바바의 실적을 보면 거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워닝 쇼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의 주가를 보면 올해 들어서 거의 뭐 강보합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주가가 이때까지는 많이 떨어졌는데 거의 한 바닥선에 다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두 같은 경우도, 바이두는 중국판 구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바이두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실적이 그렇게까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가 않아요. 빅테크 기업 치고는 주가가 그리고 실적이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상 아니긴 합니다. 징둥닷컴을 보시면 징둥닷컴도 실적이 그렇게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텐센트는 좀 다르죠. 텐센트는 최근 들어서
좀 주당 순이익이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핀도더, 테무를 운영하고 있죠. 핀도더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실적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징둥닷컴, 바이두,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실적도 막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가도 오르고 있는 거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긴 하죠. 근데 텐센트랑 핀도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는 올해 들어서도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징둥닷컴, 바이두, 그리고 뭐 알리바바, 그리고 CATL, 그리고 뭐 비아디, 뭐 마오타이, 핑안보험, 얘네들 실적을 보면 그렇게까지 오르고 있는 거는 아닌데 왜 이렇게 중국 주식들이 이렇게 잘 방어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그리고 항생테크, 알리바바의 실적이 좋지 않은데 항생테크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를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중국의 뭐 지준율이랑 LPR이 앞으로 떨어져서 뭐 실제적으로 경제가 좋아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 그런다면 더욱더 주가가 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따져보면 실적이 무조건 좋아진다, 그리고 주가가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이 뭐 바닥 언저리이지 않을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대표적인 원인이 중국의 부동산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을 보시면 특히나 일선 도시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어요. 일선 도시도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나마 괜찮았는데, 근데 일선 도시를 제외한 2선 도시, 3선 도시의 주택 가격이 진짜 폭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10년도 코로나 후부터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거의 코로나 수준까지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부동산 디벨로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부채를 통해서 주택을 많이 짓는 거잖아요. 근데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사람들의 소비도 이렇게 많이 둔화가 되고, 당연히 부채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끌어서 주택을 지어놓은 부동산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다 이 모든 게 다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 정부 입장에서도 안 좋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토지 같은 경우는 국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 사용권을 지방 정부가 부동산 디벨로퍼들한테 팔아가지고 이 세수를 거두거든요. 그래서 이 세수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도 있고 당연히 세수도 안 걷어지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도 못하게 되겠죠.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때까지 중국이 뭐 경제 성장률 15% 이런 식으로 달성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의 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인 상황이다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신규 주택 가격을 보시면 이게 도시 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도시가 거의 한 60개 도시가 마이너스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거는 신규 주택보다도 기존 주택이 더욱더 심합니다. 기존 주택은 거의 대다수죠. 70개 도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많이 힘들고, 부동산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가계대출도 최근 들어서는 마이너스로 들어갔죠. YOY 기준으로도 지금 마이너스에 진입했고, 이게 좀처럼 회복이 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분양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지방 정부는 이 토지 사용권을 매각을 해서 세수를 걷어들이는데 이 세수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해서 코로나 때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후부터는 계속 마이너스로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많이 힘들다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는 중국의 지수가 안 좋았었던 원인, 대표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냐, 이거를 한번 보시면 중국의 정부가 조금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택 구매 제한을 폐지하고 있죠. 과거에는 중국에서의 집은 더 이상 뭐 투기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게 우리가 사는 집이지 투기를 위해서 이렇게 뭐 한 주택, 2주택, 3주택 이렇게 사지 마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가 많이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주택에 대해서 구매 제한을 폐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선 및 3선 도시에 대해서는 완전 전면 폐지를 했고,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1선 도시는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긴 했지만 1선 도시에 대해서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구매 제한을 폐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 선전 요런 애들은 완전히 부동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구매 제한을 폐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더해서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셨죠? 미분양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미분양에 대해서 중국 지방 정부가 이 주택을 실제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돈이 필요한데 한 100조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100조 정도 가지고 중국의 심화된 부동산 버블 요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저도 사실 100조 정도 가지고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000조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1000조 원 정도 투자하려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굉장히 절하가 되겠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소비를 많이 안 하게 되겠죠. 화폐 가치가 높아야 소비를 하는데 지금 뭐 일본 사람들은 국가는 되게 부자인데 사람들은 거지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표적으로 일본 엔화가 굉장히 약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은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걔네들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죠. 글로벌에서의 미국으로 수입되는 가격은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 상황에서 1000조 정도를 투자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그거는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 소비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1000조 원 정도 투자하는 거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정부는 굉장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센티멘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뿐만이 아니죠. 중국은 지금 가전이랑 자동차 쪽으로도 소비 부양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구환신이라는 정책인데 3월부터 12월까지 뭐 주요 내용을 보면 배기 규제 등급 3 이하 그리고 30만 위안 이하 차량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전도 그렇죠. 가전이나 그리고 자동차 새롭게 바꾼다 그런다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것도 중국 증시에 대해서 부양책을 펼친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중국 증시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이랑 자동차, 가전에 대한 부양 정책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에 대한 밸류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중국은 과거 2015년도 중국 상하이 주가 지수를 보면 굉장히 버블처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때 했었던 게 어찌 보면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게 버블 경제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 뭐 증시 문도 열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긴 했는데 그때 후부터는 버블 경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과거에는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소비를 증작시키고 했었던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소비를 많이 이끌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자본시장 발전 정책이 신국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구체적으로 단연간 현금 배당을 하지 않았거나 낮은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한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페널티를 실제적으로 부과하지는 않죠. 그리고 중국은 반면 배당 비중이 큰 기업은 인센티브를 늘린다라고 해요. 중국은 공산당이죠. 중국은 한다면 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손방망이 질을 하는 것보다 중국은 굉장히 보이스 목소리가 크겠죠. 그리고 핵심 성과 지표에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관리를 포함하도록 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유도하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질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신국 구조를 발표한 직후 중국 증시는 중장기 성장을 이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부동산 정책도 이렇게 펼치고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나 가전에 대해서 소비 부양 정책도 펼치고 있고 실제적으로 증시에 대해서 밸류 프로그램도 펼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실질적인 기준금리라고 얘기하는 LPR 금리도 떨어뜨리고 있어요. 특히나 LPR 5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3.95%까지 떨어졌죠. 요 LPR 금리가 중국의 부동산을 살 때 그 대출 금리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 쪽으로도 그리고 전체적인 기준금리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부양책을 많이 펼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지준율도 최근에 많이 감소를 했죠.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늘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은 유럽 국가들이랑 관계 도모를 하고 있는데요. 숄츠 독일 총리가 최근 들어서 중국에 방문을 했죠. 그리고 틱톡 계정도 개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랑은 조금 관계 개선이 힘들긴 하지만 미중 갈등 때문에 힘들지만 유럽이랑은 좀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완전히 관계를 트기가 힘들어요. 독일은 우리나라랑 산업 구조가 좀 비슷하죠. 제조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 비중도 커요. 미국 못지않게 중국으로 수출 비중도 굉장히 큰데, 그래서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할 때 독일은 그래도 중국에 어느 정도 친중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독일이랑 좀 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도 조금 중국이랑 입장이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는 마크롱이 중국의 왕위를 만나서 전략적인 협조를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완전히 세계적인 왕따 그런 거만은 아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프랑스 총리랑 이렇게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계 안정에 대해서 기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근 들어서 CPI 지수가 3개월 연속 플러스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무조건 요렇다라고 얘기도 하기가 힘든 게, PPI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반등을 못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 대표적인 알리바바도 그렇고, 그리고 바이두도 그렇고, CATL, 비아디 마찬가지죠. 베이징 이스프링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실적이 완전히 반등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소비주인 대표적으로 많이들 꼽는 마오타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센티멘트 쪽으로는 좋아지고 있고 CPI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중국을 때리고 있죠. 전기차 관세를 25% 부과하던 걸 100%로 올리고, 태양전지도 50%로 확대하고, 동남아로 우회 수출하던 태양전지, 태양모듈 이런 것들도 지금 전면 폐지하고 전면 금지하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확실히 힘들기는 해요. 중국이 글로벌에서 좀 왕따 당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많이 받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국 편을 들기도 힘들고 지금 완전히 미국 편을 들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척을 지기도 힘들긴 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입장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만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좀 확실히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이때까지 안 좋았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증시 방향을 이끌고 가느냐, 마인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국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확실히 조금 항생테크라든지 아니면 홍콩 H지수라든지 이때까지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바닥을 많이 다졌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가져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